지아 씨, 나 아직 잘 써. 안 세워줘도 돼. 잠깐 이리 와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 씨, 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잘 선다는 60세 난임 전문 원장의 충격적인 제안. 그 말이 들린 곳은 밤 11시 47분 아무도 없는 산부인과 당직실이었습니다.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지아, 34살입니다. 저는 아이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냥 갖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저는 29이었고 남편 박준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발, 작은 양말, 첫걸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 친구는 새벽 3시에 해야 성공률이 올라가더라 해서 알람 맞춰두고 자다 말고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배란일부터 꾸준히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들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해마다 제 생일 케이크 위의 촛불은 늘어났고 시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댁 거실에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아야, 준호는 외동아들이고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시어머니의 말은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쯤에서 정리해야 준호도 다른 여자 만나서 애도 갖고 너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 출발하는 거지.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제 남편,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저는 버려졌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준호는 술만 마시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문 좀 열어봐.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몸정이 남은 건지 원하지 않은 이혼이라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체온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냥 술을 마시고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 온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 여자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버텨야 했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난임 전문 산부인과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웃긴 일이죠. 제가 가장 상처받은 문제를 매일 마주해야 하는 곳에 스스로 들어간 거니까요. 하지만 기적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기적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면접날 새하얀 진료복 위에 얇은 안경을 쓴 남자, 윤태원 원장 60세. 목소리는 낮고 말은 느렸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나이는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확인했고요. 결혼은 이혼이죠? 네. 첫 경험은 몇 살 때였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왜 필요한? 원장님은 책상 위에 손을 포개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난임 전문 병원입니다. 여성의 생식 경험은 환자를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유산 경험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의 남성과 관계가 있었나요? 저는 숨을 삼킬 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표정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어떻게든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원장님이 묻는 말에 전부 솔직히 대답하였죠. 첫 경험은 고등학교 관계 한 남자는 전부 몇 명인지 그리고 이혼하게 된 이유와 병원에 취직하려는 이유까지 전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당직실에는 저와 원장님 둘뿐이었습니다. 기계가 쉬는 소리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아 씨, 숨소리가 가까웠습니다.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나는 산모 몸을 평생 다뤄온 사람이야. 그 말은 꽉 깨문 마음의 문고리에 조용히 손을 올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남자로서 문제없어.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지아 씨, 아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 그 말은 유혹도 농담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하는 말, 정확히 알고 겨눈 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의 일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저 흔들린 마음이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원장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체열실 확인하시고 난자 채취실은 일시 회진 전까지 정리해 두세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침착함, 주변 동료들 역시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건 둘만의 비밀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도 당직인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병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기계 소리는 낮아졌고 세상에는 저와 원장님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먼저 말했습니다. 지아 씨, 오늘은 힘들었죠? 그 말은 위로이자 둘만의 조용한 거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매번 조용히 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저는 어느새 그 병원의 공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원장님에게서 느끼는 이상하리만치 안정된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은 불안해서 매달린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허겁지겁 움켜쥐는 몸도 아니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천천히 확인하듯 다가왔고 섬세하였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지만 위로였습니다. 아니, 위로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류는 조금씩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호사 한 명이 점심시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선생님, 네. 그 간호사는 말끝을 망설였습니다. 면접 때 이상한 질문 받지 않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첫 경험이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유산 여부도 묻고 남자 몇 명 만났냐고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물으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산부인과 면접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묻는 병원은 처음이라며 어색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웃음엔 겁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라며 물어왔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꾸준하게 올라오는 구인 광고, 간호사, 이름표가 바뀌는 속도, 인수인계 파일의 빈칸들, 퇴사 처리 서류의 날짜, 한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면접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천천히 크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 뽑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 가지려는 마음, 상처가 오래된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즉 도망치지 못할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아 씨, 요즘 힘들어 보이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왜 난임 간호사는 오래 못 버티나요? 원장님은 손을 멈췄습니다. 왜 다들 조용히 사라지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지아 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알지? 그 말에 심장이 아팠습니다. 아팠다는 건 저도 이미 깊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람을 고르고 상처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이였지 누군가의 옹기대용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건 의학이었지 비밀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방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면접 질문, 야간 호출 시간, 잠긴 문, 반복된 말들, 퇴사한 간호사 이름들. 기록을 시작한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똑같았고 환자들도 똑같았고 웃음과 눈물과 기대와 좌절도 하루에도 수없이 교차했지만 내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 오늘 회진 전에 초음파실 좀 확인해요. 그전에는 그 말에서 일과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너머의 선택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내가 끌려가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가? 점심시간, 의사 대기실 옆 작은 탕비실. 저는 수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오래 일한 간호사 있었어요? 수간호사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없어. 왜요?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아 씨처럼 들어왔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 때문에요? 수간호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이유로 나갔어. 어떤 이유죠? 잠시 긴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 도와준다고 했거든. 그날 밤 당직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문, 익숙한 시간, 익숙한 조용함. 문을 열면 습관처럼 그 사람에게 기울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저는 위로받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는 내가 더 작아졌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진이 끝나고 그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지아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한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지아 씨는 혼자 버티는 사람 아닙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나는 당신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말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구원과 덫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아 씨, 잘 생각하세요.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이 아닙니까? 심장이 날카롭게 찔린 듯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입니다. 그 말은 한 문장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 순간 눈빛만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단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 사유 말고는 적을 수가 없었고 그걸 본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 안에 흐르던 말할 수 없는 공기. 집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면접 질문 녹취, 야간 호출 시간, 퇴사 간호사들의 진술, 윤리 강령 위반 조항, 파일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윤리위원회, 보건소와 노동청, 그리고 지역의사회 세 곳에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는 늘 확인 중이었고, 전화는 보안 요청이었고, 진실은 늘 늦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정의는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해 들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병원 자주 비우신데 의사회에서 누가 문제 제기했다던데 감사 들어갔다더라. 한 달 뒤 퇴사했던 간호사 한 명에게 톡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이번엔 정말 누군가 해줬네요. 저는 잠시 핸드폰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한 것도 아니었고 구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지아야, 잘 지내? 저는 잠시 생각하지 않고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응,
잘 지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저녁 창문을 열었을 때 겨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병원에서 가임난임 상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확합니다. 환자는 모든 과정을 알고 선택합니다. 저는 그 선택을 돕습니다. 누군가의 약한 자리 위에 서지 않고 그 약한 자리를 함께 버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작은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세상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손. 예전처럼 숨이 아프게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있습니다. 도움은 절차와 존중과 기록 위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문을 열고 나왔는지 나는 압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